벤츠 사이드미러가 길거리에 박살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란한 와장창 소리 뒤에 남편의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내린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은 벤츠를 박살내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날의 쾌감이란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죠. 모든 비극은 로펌 마케팅부에서 일하는 남편 정우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어머니와 함께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사업 확장을 위해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법무법인에서 정우를 처음 만났죠.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의 마케팅 담당 정우라고 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점잖은 말투와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정우는 첫 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향도 비슷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정우는 늘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사무실 변호사님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야.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매일 어울리지. 그땐 그저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나 보다 했어요. 결혼 후에야 그것이 허세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결혼 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퇴직한 중학교 교사였던 시어머니는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로 호감을 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식자재 사업이라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치르고 새 출발을 하면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우리 사무장님이 좋아하는 송이버섯 샀어. 어서 와서 먹어. 시어머니는 정우를 사무장님이라 부르며 특별 대우했습니다. 정우는 로펌 마케팅부 대리였을 뿐 사무장 같은 고위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직업을 과장해서 부르길 좋아했죠.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별은 점점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정우에게만 특별한 보양식을 차려주고 저는 항상 주방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 쓰는 일을 하니까 좋은 거 먹어야 해. 너는 공장에서 몸 쓰는 일 하니까 뭐 먹어도 상관없지. 이런 말이 반복될 때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참았어요. 신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참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 그 한계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벤츠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어느 날 정우가 벤츠 한 대를 끌고 왔어요. 여보, 이 차 어디서 났어? 우리 능력으로 이런 차 살 여유 없잖아. 아, 엄마가 사주셨어. 로펌에 다니는데 이 정도 차는 타야 체면이 선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정우 명의로 리스 계약을 한 것이었고 매달 나가는 할부금은 고스란히 우리 부부의 몫이 되었죠. 벤츠 할부금은 매달 우리 가게를 짓누르는 부담이 됐습니다. 정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고 결국 제 사업 수익에서 메워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우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보, 이 차 유지비가 너무 부담돼. 우리 좀 더 현실적인 차로 바꾸는 게 어떨까? 안 돼. 내가 로펌 다니는데 어떻게 소형차를 타? 체면이 있지. 게다가 엄마한테도 미안하잖아. 정우의 허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로펌에서 단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였지만 마치 자신이 그곳의 중요 인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명함을 건넬 때도 법무법인 마케팅 대리 정우가 아니라 그냥 법무법인 정우라고만 말해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유도했죠. 시어머니의 차별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할 때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정우 앞에만 특별히 소고기 구이를 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먹어.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저에게는 아무런 고기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실수인가 싶어 기다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앞으로는
채소 반찬만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기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폭풍우를 몰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여자가 무슨 고기를 그렇게 찾아? 살찌면 남편이 싫어하는 거 몰라. 채소만 먹어도 충분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우의 반응이 더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여보. 내가 요즘 좀 살찐 것 같더라. 엄마 말씀 들어. 두 사람의 말에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진짜 개빡쳤어요. 앞에 놓인 물컵을 들이켜며 간신히 화를 삭혔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요. 특히 생리 중에는 더 필요하고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엄청난 폐륜을 저지른 것처럼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이고,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그런 말을.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것도 모자라 예의도 없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에게 항의했습니다. 오늘 너무했어. 어머니가 나만 골라서 고기 안 주는 게 말이 돼? 너는 왜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줘? 아니, 엄마가 그러실 이유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는 우리 위해서 그렇게 음식 준비하시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었고 제 불만은 예민함으로 치부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회사 업무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해졌는데 정우는 매일 벤츠를 타고 출퇴근했기 때문에 제게는 차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상의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중고차라도 하나 마련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황당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차?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차가 필요해? 공장 다니는 사람이 차는 무슨 차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식자재 유통업체예요. 거래처 방문할 일이 많아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내 차 끌고 다녀. 나야 집에만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제안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분의 차는 오래된 소형차였고 제가 매일 물건을 싣고 다니기에는 턱없이 작았어요. 게다가 그 차도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감사하지만 제 사업에는 좀 더 큰 차가 필요해요. 물건을 싣고 다녀야 하니까요. 이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며느리 처음 봤다. 시어머니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거절해? 너희 엄마는 너 어떻게 키웠니?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모욕하다니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 얘기는 빼주세요. 그리고 저는 단지 제 사업에 맞는 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얼굴에 화끈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버릇없는 년.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때 정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내 아내가 날 무시해. 내가 차 빌려준다고 했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거절하더라고. 정우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말씀인데 왜 그래?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는데 제가 사과해야 한다니요?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우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정우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너희 어머니는 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 그리고 넌 항상 어머니 편만 들지.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정우는 여전히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해? 엄마는 우리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내가 엄마 성격에 맞춰주면 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결혼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 위해 정우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차 좀 써도 될까?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나도 차가 필요해. 그럼 택시 타고 갔다 올게. 근데 차 키는 어디 있어? 내 물건 좀 꺼내야 해. 정우는 짜증스럽게 차 키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벤츠에서 제 물건을 꺼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이 차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지? 이 차 할부금 때문에 내 사업에 투자할 돈도 없었어.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열쇠로 차 옆면을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된 다른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혀 완전히 박살냈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거울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정우가 급하게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왔어요. 뭐야? 내 차가 왜 이래? 너 설마. 정우의 표정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소중한 벤츠가 상처투성이가 된 걸 보고 경악한 거죠. 내 차? 아니, 시어머니 차지. 그리고 내 돈으로 할부금 내는 차고. 이제 끝이야. 너랑 시어머니 둘 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로펌에 다니는데 이혼남이 된다고? 체면이 말이 안 돼. 체면? 그게 다야? 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는데 내 체면이 중요해? 그 순간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마도 정우가 사무실에 안 나타나서 걱정했나 봐요. 정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걔가 벤츠를 완전히 박살냈어. 어떡해. 정우가 전화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정우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얘가 차 표면을 다 긁어놨어. 사이드미러도 완전히 부숴버렸다고. 어떡해. 보험 처리도 안 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를 당장 잡아먹을 것처럼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죠. 정우가 전화를 끊고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정신이야? 내가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이거 수리비만 몇백만 원이야. 알아. 그 돈, 내가 매달 내던 할부금 몇 개월 치면 되겠네. 정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차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벤츠는 그의 자존심이자 허세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제 팔을 갑자기 잡아챘습니다. 너 지금 당장 이거 원상복구 시켜.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의 소나귀에서 팔을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해. 대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동안 시어머니가 어떻게 날 대했는지, 내 돈으로 너희 벤츠 할부금 냈던 얘기도 다 할 거야.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남들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거든요. 여보,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차분히 얘기해보자. 갑자기 달래는 말투로 바뀐 정우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에 넘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집에 갈 필요 없어. 내 짐은 이미 다 챙겼으니까. 오늘부로 이혼할게. 이혼? 말도 안 돼. 나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혼하면 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그 순간 폭발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우의 직업에 대한 허세가 어이없게 느껴졌거든요. 로펌 마케팅부 대리일 뿐이잖아. 마치 내가 변호사인 것처럼 굴지 마.
그 허세 좀 집어치워. 정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난 가볼게.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서 보낼게. 차에서 내 물건을 꺼내고 주차장을 떠나려는데 정우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못 가.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 그건 내 문제야.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미쳤다고 하든 악마라고 하든 마음대로 해.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결혼이야.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벤츠까지 부수고 너 죽을 줄 알아. 시어머니의 폭언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참을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거든요. 이제 정우 씨와 이혼할 겁니다. 그동안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전쟁이 시작되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셔.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정우의 문자를 무시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학대, 정우의 방관, 벤츠 할부금 문제까지 모두 말이죠. 고객님,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폭행 장면이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 폭행 당시 사진은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문자 내용은 다 저장해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벤츠 할부금도 고객님이 납부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유리할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이상 구슬리는 톤이 아니라 위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너 정말 이혼할 거야? 내가 얼마나 망신당할지 알아? 로펌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그건 내 문제야.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너희 사업장 문 닫히는 것도 각오해. 엄마가 지인들 통해서 너희 식자재 유통업체 다 망하게 할 수 있대. 이제는 협박까지 해오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 그럼 나도 너희 어머니 폭행 사실이랑 내가 로펌 대리인데도 변호사인 척 속여 다닌 거 다 폭로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정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약점을 건드려서 당황했나 봐요. 뭐라고? 난 그런 적 없어. 없어. 내 전 동창회에서 내가 로펌 소속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한 동영상 있는데 사실 그런 동영상은 없었지만 정우의 반응을 보니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사업장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혹시 모를 시어머니의 방해 공작에 대비해서요. 거래처들에게도 미리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괜찮을까요? 정말 사업에 방해할까봐 걱정돼요. 걱정 마. 우리 거래처들은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이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의 협박은 빈말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정우가 로펌 소속인데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는지 생각보다 순순히 응했거든요. 하지만 재산 분할 문제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벤츠 문제로요. 벤츠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제 소유입니다.
정우가 재판 중에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부금은 제가 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제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자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할부금을 납부한 기록이 명확하니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법정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에게 계속 문자나 전화로 압박을 넣는 것 같았어요. 재판 중간에도 정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거든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벤츠 문제는 제가 그동안 납부한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재판장을 나오는 정우의 표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정우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끝이야. 이제 너랑 시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끝없는 압박과 학대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는 더욱 번창했고 드디어 제 차도 구입했어요. 화려한 수입차가 아닌 실용적인 국산 화물차였습니다. 사업에 딱 맞는 차였죠. 딸, 이제 정말 환해 보인다. 그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차 앞에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벤츠는 아니지만 이 차가 저한텐 100배 더 소중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정우 친구 승민이라고 합니다.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사실 정우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저를 괴롭히려는 건가 싶었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정우 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드릴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정우가 지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벤츠 할부금도 못 내고 있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돈 문제였군요. 그건 정우 씨 문제입니다. 제가 왜 도와야 하죠?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고민 끝에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약속 당일 정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했던 양복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티셔츠에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벤츠 할부금을 못 내고 있어요.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혹시 마지막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절박해서.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딸 인생 망치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염치도 없구나.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아주머니, 이건 저와 아니, 전처 사이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이의 문제죠. 그리고 법원에서 이미 끝난 문제고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봤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누구인데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당신 로펌 마케팅부 대리일 뿐이잖아. 그 허세 좀 버려.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 어떡해? 어머니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딸한테 큰 소리 치지 마. 당신네 어머니가 우리 딸 때린 것도 모자라. 지금 와서 돈 달라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그만 가요. 정우는 온몸을 떨며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많이 변했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 벤츠 없으니까 자신감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카페를 나오는 길에 옛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우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나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너,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좋니?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눈앞에서 위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이 우스웠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법원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요. 법원? 그깟 재판이 뭐가 중요해? 내 아들 인생이 망가졌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딸은 이제 당신 며느리도 아니에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계속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 벤츠 할부금 좀 내줬으면 어디 가뒀나? 우리 아들 신용불량자 되면 그게 너한테 뭐가 좋아? 이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뻔뻔하다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냈는지 아세요? 당신이 사주셨다면서 제 이름도 없는 차, 왜 제가 계속 돈을 내야 하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애원하는 듯한 톤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의 감정 조작은 이미 수십 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 됐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참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행복이라고요? 잘해줬다고요? 정말 우스운 소리였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신네 집안에서 행복했다고요?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리셨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부인하셔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저를 때린 날짜와 정황 다 기록해뒀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도 제가 유리했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온 것을 알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우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 두고 보자.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 두고두고 갚아줄 테니까. 그 말에 정우가 당황한 듯 시어머니를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더 이상 상황 악화시키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정우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정우 씨, 어머님 모시고 그만 가세요. 이제 정말 끝냅시다. 정우는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자리를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씁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정우와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거래처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에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정우였어요. 그가 한 손님을 내려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정장을 고집하던 그가 이제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어요. 손님을 배웅하고 다음 호출을 기다리는 듯 도로변에 서 있는 정우의 모습이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쾌감도 느꼈어요. 로펌에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리운전을 해? 라며 자존심을 내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그 체면을 다 버리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정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서로 멈춰서서 바라보다가 정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정우 씨.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봐서요. 잘 지내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 로펌은 그만뒀어. 벤츠 할부금도 못 내고 신용불량자 직전이라.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증오하던 사람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그래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파. 내가 떠난 후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더니 결국 쓰러지셨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셔. 순간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빨리 나아지시길 바랄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나도 너한테 너무했어. 뜻밖의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심도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떠난 후에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 정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감정이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잘 지내세요. 돌아서려는데 정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벤츠 할부금 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역시나 사과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군요. 아직도 그 소리예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아니, 오해하지 마. 나 그냥 그 차 팔고 싶은데 명의가 나한테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그의 초라한 변명이 더욱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호사 찾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우 봤어요. 대리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법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스스로 무너진 것뿐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벤츠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더 이상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를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새삼재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 차로 사업장을 오가며 어머니와 함께 더 번창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이제 그저 지나간 악몽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삶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한때는 벤츠가 전부인 것 같았던 남자와 그를 무조건 옹호하던 시어머니, 그들에게서 벗어난 지금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똥차는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야. 내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벤츠라는 똥차와 함께 독이 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니 제 삶이 활짝 피어났으니까요. 이제는 그 어떤 번듯한 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자존감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가끔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정우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도 연민도 느끼지 않아요. 그저 제 길을 가고 그도 그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와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지워졌어요. 똥차 버리고 새 인생 시작했다는 말, 정말 속이 시원하게 맞는 말이었습니다.